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법무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한국연구재단이 오늘 조 후보자 딸이 공주대 논문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늘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제28회 변호사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암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험사들의 무조건적 암보험 지급 거부와 관련해 보험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린 가운데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선 대한변협 주최로 제28회 변호사대회가 열렸습니다. 변협의 가장 큰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대회엔 올해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사법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변호사 대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내외적 큰 혼란이라는 말로 현 법조계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힘을 되찾을 때까지 대한변협이 중심이 되어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변호사 대회가 선정한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 변호사 간 비밀 유지권 보장 등의 주제는 형사사법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 형사사법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어야 할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화답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 기소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타박과 견제로도 읽힐 수 있는 미묘한 발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부의 권위와 권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등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 어렵다며 국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사법 제도의 기본권 보장에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인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국가기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헌법 정신에 기초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축사와 달리 현 법조계 상황을 대내외적 혼란으로 정의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좀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혼란 수습을 주문했습니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이찬희 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찬희 회장은 변협 스스로도 전관예우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 보장 입법화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내용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된다면 그 누구도 변호사에게 사실을 말하고
권리 구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입법으로 보장되도록. 후임이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 시대 상황에 맞는 수사 구조가 완성되기를 희망한다는 축사를 보내왔지만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는 왜곡되지 않는 여론 형성에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 문제를 지적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과 맞물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사명을 바탕으로 사법제도를 만들자는 게 오늘 참석자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논란으로 검찰개혁이 중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이 되겠다는 조 후보자의 말처럼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 여기서 조 후보자 딸이 그 문제가 된 공주대 논문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생 신분인 조모 씨의 경우에는 그 연구원도 아니고 연구보조원도 아니니까 네.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연구비가 나가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얘기는 네. 거기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연구비가 나가지도 않았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데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면은 이건 그냥 사기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논문에 올라간 것과 연구에 참여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네. 이제 논문에 제1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구에 참여한 또는 연구비를 받은 사람이 그 논문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연구에 참여한 사람과 논문의 저자는 다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사안은 그게 다르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해당 조모 씨가 연구 보조원은 아니었지만 논문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재단으로서는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네.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남 변호사님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아주 드문 걸까요? 일단 연구와 관련해서 네.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라는 참 호칭은 우리 대한변협에서 아주 싫어하는 호칭입니다. 제가 네. 전문 분야로 등록을 한 바가 없어서 전문 분야라고 하면 네. 징계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네. 사안을 많이 제가 접해보면 교육 네. 분야 관련은 어떤 일이 있냐면 네. 논문과 관련된 연구 부정 행위는 그간 주로 포인트는 해당 연구자가 네. 해당 논문을 여러 번 써먹었는지 네. 또는 저자로 기록할 수 없음에도 기록해서 연구 실적으로 잡았는지 여부 네. 등이 주로 문제되는 그러니까 해당 연구자의 연구 실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책임연구원이나 제1저자로 등록된 분이 네. 실제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아래 단계 자기의 네.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주로 하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책임연구원, 일연구원, 교신저자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연구한 사람의 지위를 굉장히 낮추거나 해서 그 사람의 공적을 뺏어오는 것이 주로 문제였습니다. 이 네. 경우는 굳이 말하면 약간 반대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책임연구원이나 책임저자나 제1저자가 본인이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금 해준 네. 것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인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서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대학 교원들 사이에 이런 품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요즘 있다 보니까 이런 네. 점에 대한 부정행위도 향후는 좀 다투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대 입시 업무 방해죄 이런 걸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입시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업무 방해가 되려면 이제 위계가 있어야 네. 됩니다. 위력은 아닐 거고요. 위계가 되려면 일단 조모 씨가 이 논문 때문에 합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야 되고요. 네. 이 논문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과 관련돼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 방해와 관련된 구성 요건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다음에 네. 이 논문 때문에 합격했다고 할 경우에 다시
그러면 조모 씨가 과연 일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요. 네. 일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의학 논문의 일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거나 해서 해당 논문을 발간한 기관에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심의기구는 그 대학에 네.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서 심리한 결과 논문 제1저자의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네. 뒤에 다시 그러면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탓에 합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 때문에 합격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업무방해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등학생이 1저자로 등록하고 합격했으니 업무방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단 이번 조국 후보자 딸 논란만 놓고 보면은 뭐 후보자 본인이나 청와대는 이거 가지고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전에도 질문을 받으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관행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와 관련된 입장을 떠나서 오히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펼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더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민정수석이 더 적합한 것인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에 크게 잘 그 부분을 펼치지 못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과연 훨씬 다른 위치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낙마 사유인가 아닌가 여부는 청문회를 거쳐보고 해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 뉴스가 보도되고 그 뉴스가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부정확한 것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여론으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낙마를 시킬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잡혔는데 여러 논란에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네요. 진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안보험 가입자의 보호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뭐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인데요. 암 환자들이 보험 사입비에서 지식이 부족하고 약자이다 보니까 보험금 미지급이나 합의 종용 그리고 조건부 지급 등에 응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같은 보험 분쟁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네, 뭐 피해 사례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인가요? 2017년 2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2, 3기 진단을 받은 이정자 씨 사례를 보면 이 씨는 선행 항암 치료를 입원해서 4회에서 6개월 정도 먼저 한 후에 수술을 하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20회 정도 하게 됐습니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 씨의 말입니다. 2000년에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제 2017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양희 씨 사례도 비슷합니다. 이 씨는 암세포 증식을 막기 위해서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를 시행할 당시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병원 주치의의 권유로 그렇게 한 건데요. 이에 삼성생명은 앞서 언급한 암 직접 치료가 아니라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삼성생명뿐 아니라 이제 위암 진단을 받은 박삼재 씨도 암 수술 후에 암 요양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한 후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박 씨가 가입했던 프루덴셜 생명도 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상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계속 직접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직접 치료, 간접 치료 이런 구분이 있는 건가요? 네, 보험사에서 직접 치료라는 말을 전가의보도처럼 쓰기는 하는데 이제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라는 게 의학계 설명입니다. 이게 뭐 의학 용어도 아닌데 보험사는 그러면 뭐를 근거로 직접 치료네, 뭐 직접 치료가 아니네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보험사 약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2014년 4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 관련해서 약관을 종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치료 직접 목적에서 직접 치료 목적으로 직접과 치료의 어순을 바꾸고 직접 치료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간접 치료라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암 치료면 암 치료지 직접 치료가 어디 있고 간접 치료가 어딨냐. 보험금 지급 거부 구실을 위한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보험금 미지급 실태가 통계 같은 걸로 잡힌 게 있나요?
네, 보험사들이 약관을 바꾸기 시작한 2014년 기준 네. 암보험 가입자는 2,7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전국 국민 둘 중 하나는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2013년 암보험 보험료 수입은 4조 2,837억 원에서 네. 2017년에는 7조 6,200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은 2조 178억 원에서 2조 6,273억 원으로 증가폭이 훨씬 적습니다. 네. 또한 보험사의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2013년 2.91%에서 2018년 6월에는 7.2%로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보험료는 받아가고 정작 필요할 때는 변경 약관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토론회를 주최한 전재수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이게 뭐 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법원 판결 같은 게 있나요? 네, 2013년 5월 24일 대법원은 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 관련해서 네. 암 치료 후 후유증 완화를 위한 치료에 필요한 것이거나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요양병원이라서 이제 직접 치료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의 패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네. 이제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도 환자 입장에서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네. 보험사가 일단 지급을 거절부터 하고 보는 관행 아닌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의 판단 주체를 주치의가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직접 치료에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 보험사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행 보험분쟁조정위원회 권고의 강제성이 없어서 네. 이에 대한 실효성 담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권고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 이름과 실태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보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보험사에 한참 유리하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네. 이참에 공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도입하는 노력을 똑같이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써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네. 뭐 아무튼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